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현란한 빛이 서울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이서윤에게는 그 모든 화려함이 마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선진그룹 창립 기념 파티라는 명목 아래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가면을 쓴 채 서로의 탐욕을 우아한 미소 뒤에 감추고 있는 이곳은 그녀가 속할 수 없는 세상이었으나 오늘 밤 그녀는 반드시 이곳에 있어야만 했다. 서윤은 떨리는 손끝을 애써 진정시키며 얼굴을 가리는 색가면을 다시 한번 고쳤었는데 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억울하게 횡령 누명을 쓰고 쓰러진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유일한 방패이자 무기였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우아한 칵테일 드레스를 입은 평범한 초대 손님처럼 보여야 했기에 그녀는 샴페인 잔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주위를 경계했다. 파티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보안실 서버룸에 접근하여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린 이들이 조작한 회계 장부의 원본 파일을 확보하는 것이 오늘의 유일한 목표였기에 서윤은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 위에 회장에게 쏠린 틈을 타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 부딪혔는데 그것은 바로 평소 그녀에게 흑심을 품고 있던 기획재정본부의 최상무가 매의 눈으로 파티장을 훑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최상무는 서윤이 가면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집요한 본능으로 그녀의 실루엣을 쫓고 있었고 서윤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끈적하고 불길한 시선을 감지하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만약 여기서 정체가 발각된다면 증거를 찾기는커녕 그녀 또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다. 서윤은 최상무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웨이터들이 오가는 통로를 지나 VIP 전용 구역으로 향하는 복도로 몸을 숨겼지만 뒤따라오는 구두굽 소리는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화려한 파티장의 소음이 멀어지고 복도의 적막함이 감돌자 그녀의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졌고 막다른 길에 다다를 즈음 그녀의 눈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은 육중한 마호가니 문 하나가 들어왔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고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으며 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 들려오던 최상무의 목소리와 보안 요원들의 무전 소리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웅성거리는 것을 듣고는 입을 틀어막았다. 그들은 그녀가 이 근처로 사라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듯했기에 서윤은 지금 당장 숨을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 하나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방 안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방 안은 외부의 소란스러움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는데 서윤은 이곳이 단순히 비어있는 방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테라스 쪽에서 희미하게 들어오는 달빛에 의지해 주위를 살피던 그녀는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가죽 소파에 누군가 비스듬히 앉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어둠 속에 잠겨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남자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과 서늘한 기운은 그가 이 공간의 주인임을 명확하게 알리고 있었으며 마치 잠자던 맹수의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사슴이 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손에 얼음이 담긴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침입자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지극히 오만하고 나른한 자세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선진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소문난 강도진 대표였는데 그는 고질적인 편두통과 가식적인 파티 분위기에 염증을 느껴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이 VIP 라운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다. 도진에게 있어 자신의 영역을 허락 없이 침범당하는 것은 가장 혐오하는 일 중 하나였기에 그는 불쾌함이 역력한 목소리로 경비원을 호출하려 했으나 그때 문 밖에서 최상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쥐새끼 한 마리가 숨어들었다며 샅샅이 뒤지라는 고함이 들리자 서유는 본능적으로 도진에게 달려가 그의 입을 막으려 했고 도진은 난생 처음 겪는 이 무례하고 대담한 행동에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다. 서윤의 손에서는 미세한 떨림과 함께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났는데 그것이 도진의 신경을 묘하게 자극했다. 문 손잡이가 덜컥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자 서윤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겨를도 없이 도진의 무릎 위로 올라타며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갑작스러운 무게감과 함께 부드러운 곡선이 몸에 닿자 도진의 미간이 찌푸려졌지만 서윤은 그가 소리를 지르거나 자신을 밀쳐낼 틈을 주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의 입술을 덮쳐버렸다. 그것은 로맨틱한 감정이 담긴 키스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지만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예상치 못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전율이 어둠 속의 공기를 팽팽하게 만들었다. 차갑게 굳어있던 도진의 입술은 서윤의 뜨겁고 절박한 숨결에 의해 조금씩 벌어졌고 그 틈을 타 그녀의 떨리는 호흡이 그의 입안으로 흘러들어가자 도진의 뇌리를 강타하던 편두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보안 요원들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랜턴을 비추었을 때 그들이 목격한 것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탐닉하듯 엉겨붙어 있는 남녀의 실루엣뿐이었으며 그 광경은 너무나 은밀하고 압도적이어서 감히 방해할 수 없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도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품에 파고든 여자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으며 그녀의 등을 문 쪽으로 돌려 얼굴을 철저하게 가려주었는데 이는 그를 지배하던 충동적인 소유욕의 발로였다. 그는 짐승이 자신의 먹이를 보호하듯 서윤을 깊숙이 끌어당기며 문가에 선 불청객들을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쏘아보았고 그 눈빛을 마주한 보안팀장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다는 짧은 사과와 함께 문이 다시 닫히고 복도의 소음이 차단될 때까지 두 사람의 입술은 떨어질 줄 몰랐고 시간은 마치 그들만을 위해 멈춘 듯했다. 문이 닫히고 완벽한 정적이 다시 찾아왔을 때야 비로소 서윤은 정신을 차리고 도진의 어깨를 밀쳐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는데 그녀의 은색 가면 아래로 붉게 상기된 볼과 젖은 입술이 달빛을 받아 요염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서윤은 공포와 수치심에 몸을 떨며 소파에서 물러났지만 도진은 여전히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은 채 먹이를 노리는 포식자의 눈빛으로 그녀를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다. 도진의 손끝에는 방금 전까지 만졌던 그녀의 허리 라인과 부드러운 감촉이 잔상처럼 남아있었고 무엇보다 그를 괴롭히던 두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에 대한 의문과 호기심이 그를 자극했다. 그는 입가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엄지로 무심하게 닦아내며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그녀의 정체를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흥미가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서윤은 대답 대신 신발을 벗어든 채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딛고 테라스 쪽 창문을 향해 뒷걸음질 쳤는데 지금 도진에게 잡히면 최상무에게 잡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본능적인 경고음이 울렸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그녀가 도망가려는 것을 알면서도 즉시 쫓지 않고 마치 사냥감을 관찰하듯 여유롭게 지켜보았는데 이는 이 건물 안에서 자신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오만함 때문이었다. 서윤은 테라스 난간을 넘어 옆 건물의 비상계단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를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몸을 던졌으며 밤바람이 그녀의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게 만들었다. 그녀가 사라진 테라스에는 밤 공기와 섞인 라벤더 향기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도진은 빈 허공을 바라보며 생애 처음으로 느껴보는 강렬한 갈증을 느꼈다. 도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테라스로 걸어나가 그녀가 사라진 어둠 속을 내려다보았는데 서울의 화려한 야경조차 방금 전 찰나의 순간에 느꼈던 강렬한 자극에 비하면
색을 잃은 듯 무의미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눌러보며 방금 전에 감각을 되새겼는데 차갑게 식어있던 심장이 기이한 박동으로 뛰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감히 선진그룹의 강도진에게 겁없이 달려들어 입술을 훔치고 도망간 그 대담한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은 이제 그에게 있어 기업 인수 합병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짧고 명료한 명령을 내렸다. 오늘 밤 파티에 참석한 모든 여성 명단과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은색 가면을 쓴 여자를 당장 찾아내라는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한편 간신히 호텔을 빠져나온 서유는 골목길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주저앉았는데 손에 쥔 것은 훔쳐온 USB가 아니라 자신의 벗겨진 구두 한 짝뿐이었다는 사실에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다. 증거 확보는 실패로 돌아갔고 정체불명의 남자와 위험한 사고까지 쳤으니 오늘 밤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밤이 될 것이 분명했지만 입술에 남아있는 뜨거운 감촉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차가운 눈동자가 앞으로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서유는 가면을 벗어 가방 깊숙이 쑤셔넣고는 엉망이 된 머리를 정리하며 다시는 그 남자와 마주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잔인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선진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도지는 밤새 보고된 보안팀의 보고서를 책상 위에 던지며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보안 카메라에는 교묘하게 사각지대만을 골라 이동하는 그녀의 모습이 찍혀 있었고 가면을 쓰고 있어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안면 인식 데이터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도지는 무능한 직원들을 질책하는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어젯밤의 기억을 되살렸는데 그녀가 남기고 간 유일한 단서는 찰나의 순간 맡았던 라벤더 향기와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작고 낡은 펜던트 목걸이뿐이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단순한 파티 참석자가 아니라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외부인임을 간파했고 그녀가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도지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여 그룹 내 법무팀과 감사팀을 소집하도록 했는데 표면적으로는 어젯밤의 보안 허점을 이유로 전 직원 대상의 보안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그 쥐새끼를 잡기 위한 거대한 그물을 치는 것이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어젯밤 자신이 입었던 셔츠를 꺼내보았는데 깃에 묻어있는 희미한 파운데이션 자국과 향기가 그녀가 실제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도진의 입가에는 사냥을 앞둔 맹수의 잔인한 미소가 번졌고 그는 이 지루한 일상에 파문을 일으킨 그녀를 반드시 찾아내어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그녀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구속. 어쩌면 평생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달콤하고도 잔혹한 계약이 될 것이었다. 같은 시각 서유는 법무팀 사무실 한 구석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사내 인트라넷에 뜬 보안 감사 공지는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어젯밤의 실패로 인해 아버지를 구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목숨 줄마저 위태로워진 상황에 절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그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보기로 결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 사무실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그는 다름 아닌 강도진 대표였고 그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법무팀을 시찰하러 온 것이었다. 서유는 숨이 탔을 듯한 공포를 느끼며 고개를 숙였지만 도진의 시선이 사무실을 훑다가 그녀가 있는 구석 자리에서 멈추는 순간
그녀는 그가 자신을 알아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도진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서윤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의 구두 소리가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서윤의 귓가에 울렸고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서윤의 명찰을 훑어보고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그녀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는데 그 시선에는 어젯밤 어둠 속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강렬한 열기와 차가운 이성이 공존하고 있었다. 서윤이 두려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자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드는 척하며 그녀에게 가까이 몸을 숙였고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서윤에게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왔으며 그가 내뱉은 한마디는 그녀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찾았다, 나의 은색 고양이. 도진의 입에서 나온 그 짧고도 치명적인 한마디는 서윤의 고막을 파고들어 온몸의 혈관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는데 그녀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창백해진 얼굴로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하지만 도진은 서윤의 공포에 질린 반응을 즐기기라도 하듯 입가에 미세한 호선을 그리며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고 그 모습은 주변 직원들의 눈에는 그저 회장이 말단 직원에게 업무적인 지시를 내리는 평범한 장면으로 비쳤을 뿐이었다. 그는 서윤을 스쳐 지나가며 옷깃을 정리했고 뒤따르던 비서실장과 수행원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유유히 법무팀 사무실을 빠져나갔지만 그가 남기고 간 서늘한 기운과 압도적인 존재감은 사무실 전체를 무거운 침묵 속에 가라앉게 만들었다. 서윤은 그가 사라진 텅 빈 복도를 멍하니 바라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책상을 짚고 주저앉을 뻔했으나 동료들의 의아한 시선을 의식하고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야만 했다. 도진이 사무실을 떠난 후에도 서윤의 심장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있었는데 그녀의 머릿속은 그가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의문과 앞으로 닥쳐올 파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뒤엉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어젯밤의 그 어둠 속에서 가면을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을 알아봤다는 사실은 도진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예리하고 위험한 인물인지를 증명하는 것이었기에 그녀는 도망칠 구멍이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지만 화면 속의 글자들은 의미 없는 기호처럼 흩어져 보일 뿐이었고 오직 귓가에 맴도는 도진의 낮고 깊은 목소리만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노려보았고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거울 속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한편 최상층 회장실로 돌아온 도진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비서실장이 가져온 태블릿 PC를 통해 법무팀 직원 명단을 훑어보고 있었는데 그의 시선은 이서윤이라는 이름 세 글자에 고정되어 움직일 줄을 몰랐다. 그는 어젯밤 자신의 품에 안겨 떨던 여자가 자신의 회사 직원일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이 우연이 주는 기묘한 흥분감에 묘한 쾌감을 느끼며 서윤의 인사 기록 카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명문대 법대 수석 졸업이라는 화려한 스펙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녀가 왜 승진해서 배제되고 한직인 계약 검토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지 의아해하던 도진의 눈에 특이사항 하나가 들어왔다. 부친 이태준 전 재무이사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라는 문구를 본 순간 도진의 머릿속에서는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고 어젯밤 그녀가 보안실 서버룸 근처를 배회하던 이유가 명확해졌다.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고 손가락 사이로 굴리며 생각에 잠겼는데 그녀가 산업 스파이나 경쟁사의 사주를 받은 첩자가 아니라
단순히 억울한 누명을 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효녀라는 사실은 그에게 있어 상황을 훨씬 더 흥미롭게 만들었다. 그녀의 무모한 침입과 대담한 키스는 돈이나 정보를 훔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절박함에서 나온 생존 본능이었다는 것을 깨닫자 도지는 그녀에 대한 경계심 대신 소유욕이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다. 게다가 그녀와 접촉했던 그 순간만큼은 지긋지긋한 편두통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도진에게 있어 그녀가 단순한 흥미 대상을 넘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세우게 했다. 그는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이서윤에 대한 감시 등급을 최상위로 격상시키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사냥감을 우리에 가두기 전의 탐색전과도 같았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사무실로 복귀한 서윤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뭉치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는데 이는 평소 그녀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최상무의 직속 부하인 박 팀장의 소행임이 분명했다. 박 팀장은 서윤에게 다가와 뻔뻔한 얼굴로 내일 아침 회의 전까지 이 모든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업무량을 떠넘기는 명백한 괴롭힘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였는데 지금 그녀에게는 회사 내부의 부당한 처우보다 강도진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부당한 지시가 어젯밤 파티장에서 최 상무의 눈을 피해 도망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일을 시작했다. 서윤은 억울함과 분노를 억누르며 법률 용어들이 빽빽하게 적힌 계약서들을 하나씩 검토해 나갔는데 그녀의 뛰어난 집중력과 분석력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오타를 찾거나 문맥을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 계약서 이면에 숨겨진 불공정 거래의 정황과 법적 허점들을 날카롭게 찾아내어 붉은 펜으로 메모를 남겼다. 주변 동료들은 그녀가 포기하거나 울음을 터뜨릴 것이라고 예상하며 수군거렸지만 서윤은 마치 감정이 없는 로봇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 나갔고 그 모습은 CCTV를 통해 그녀를 지켜보고 있던 도진의 눈에 고스란히 들어왔다. 도진은 모니터 속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서윤의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겪고 있는 부당한 현실에 대해 묘한 불쾌감을 느꼈다. 자신의 회사 안에서 능력 있는 직원이 사적인 감정을 가진 상사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합리주의자인 도진의 경영 철학에 위배되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서윤은 그가 찍은 사냥감이었기에 다른 누군가가 그녀를 괴롭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도진은 인터폰을 들어 법무팀 담당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진행 중인 해외 합병건에 대한 법률 검토 책임자를 교체하겠다는 뜬금없는 지시를 내렸고 그 적임자로 이서윤 대리를 지목했다. 임원은 당황하며 이 대리는 경험이 부족하고 직급이 낮다는 핑계를 댔지만 도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토를 달지 말라고 일갈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는 서윤을 괴롭히던 박 팀장과 그 배후에 있는 최 상무에게 보내는 무언의 경고이자 서윤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오후 4시가 되었을 때 법무팀 사무실의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직접 내려와 이서윤 대리를 찾았는데 사무실 안의 모든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쏠리며 정적에 휩싸였다. 비서실장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회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받기를 원하신다며 서윤에게 동행을 요구했고 서윤은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박 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쳐다보았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녀의 다리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지만 등 뒤로 쏟아지는 시선들 때문에라도
당당하게 걸어야만 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순간 서윤은 이것이 단순한 업무 보고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심판대가 될 것임을 직감했고,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보이는 사무실 풍경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울컥함이 치밀어 올랐다.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밀폐된 공간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이 희박하게 느껴졌고, 서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어젯밤의 실수에 대해 사과하고 자비를 구해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시치미를 떼야 할지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지만, 도진과 마주했을 때 그 어떤 전략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회장실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고요하고 웅장했으며,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공간의 중심에 강도진이 서 있었는데,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등을 돌려 서윤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도진은 천천히 걸어와 서윤이 앉아 있는 소파 맞은편에 앉지 않고 그녀의 바로 앞 탁자에 걸터 앉아 시선을 맞추었는데, 그 거리감이 너무 가까워 서윤은 숨을 들이키며 뒤로 물러나려 했다. 하지만 도진은 긴 팔을 뻗어 소파 등받이를 짚으며 그녀가 도망갈 곳을 원천 봉쇄해버렸고, 서윤은 꼼짝없이 그의 그늘 아래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도진은 서윤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어젯밤 그녀가 떨어뜨리고 간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났던 것과 동일한 향의 라벤더 오일 병을 손에 쥐고 흔들어 보였다. 향기가 참 좋더군, 이서윤 대리. 어젯밤 내 옷에 묻은 이 향기 때문에 잠을 설쳤는데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그의 목소리는 나른하면서도 위협적이었고, 서윤은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이 발가 벗겨진 듯한 수치심에 얼굴을 붉혔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것은 오해라며 변명을 시도하려 했지만, 도진은 검지 손가락을 그녀의 입술에 갖다 대며 그녀의 말을 막아버렸다. 그의 손가락 끝은 차가웠지만 닿은 입술은 불에 데인 듯 뜨거웠고, 서윤은 그 접촉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도진은 서윤의 반응을 즐기듯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나는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네가 내 방에 침입했고 나를 성추행했으며 보안을 뚫고 도망쳤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윤의 공포를 극대화시킨 뒤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네가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에 갔는지도 알고 있지. 이태준 전 이사의 딸 이서윤.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자 서윤의 눈동자는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녀의 방어 기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도진은 무너져 내리는 서윤의 표정을 보며 잔인하리만치 냉정하게 상황을 주도해 나갔는데, 그는 지금 그녀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산업 스파이 혐의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넘겨져 아버지와 함께 감옥에서 썩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서윤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도대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고, 도진은 상체를 숙여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가까이 댔다. 그의 숨결이 닿는 곳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서윤은 피할 수 없었고, 도진은 마치 악마의 유혹처럼 달콤하고 위험한 제안을 속삭였다. 내 곁에 있어, 내 두통이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내가 너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대신 내 아버지를 구할 기회를 주지. 서윤은 그의 제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비서 업무가 아니라는 것만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자유와 영혼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계약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거부할 권리가 없었고,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갈등하게 만들었다. 도진은 그녀의 갈등하는 눈빛을 읽으며 만족스러운 듯 몸을 일으켜
책상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계약서의 맨 위에는 혼인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서유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을 받았다. 도진은 펜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차갑게 말했다. 선택해. 죄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선진그룹의 안주인이 되어 복수의 칼을 갈 것인지.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서윤의 심장 박동과 박자를 맞추어 째깍거리고 있었다. 서윤은 펜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도진의 얼굴과 계약서를 번갈아 보았는데 도진의 눈빛에는 일말의 장난기도 없는 진지함과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당장 그녀가 가진 카드로는 이 거대한 권력에 맞설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눈을 감았다 떴고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펜뚜껑을 열고 계약서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도진의 입가에는 사냥에 성공한 맹수의 승리감이 서려 있었다. 서명란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도진은 기다렸다는 듯 계약서를 낚아채 자신의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했는데 그 동작은 마치 중요한 전리품을 챙기는 약탈자처럼 신속하고 정확하여 서윤에게 묘한 패배감을 안겨주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결정을 내린 서윤은 멍한 표정으로 펜을 내려놓았고 손가락 끝에 남아있는 미세한 떨림만이 그녀가 겪고 있는 내면의 경랑을 증명하고 있었다. 도진은 다시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앉으며 비서실장에게 인터폰을 연결해 지금 당장 법무팀장에게 이서윤 대리의 파견 근무 발령을 내라고 지시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는 서윤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녀의 신분을 정리하고 자신의 곁에 묶어두기 위한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는 서윤이 다시는 도망치거나 딴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려는 치밀한 계산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서윤은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도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물러서지 않겠다는 오기가 서려 있었고 이는 도진의 흥미를 더욱 자극했다. 그녀는 자신이 팔려가는 물건이 아니라 대등한 계약 당사자임을 상기시키며 계약의 세부 조건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는데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논리는 정연했다. 아버지를 구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인격적인 대우와 사생활을 보장해 줄 것, 그리고 이 결혼이 쇼윈도 부부임을 명시하여 신체적인 접촉을 강요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도진은 그녀의 당돌한 요구에 헛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고 서윤은 위압감에 숨을 죽였지만 시선만은 피하지 않았다. 도진은 그녀의 턱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사생활 보장은 받아들이겠지만 신체 접촉 금지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도진의 거절에 서윤이 눈을 크게 뜨며 반발하려 하자 그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자신이 왜 하필이면 그녀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만성적인 불면증과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오직 서윤과 접촉했을 때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이한 현상 때문에 그는 서윤을 곁에 두어야만 했고 따라서 잠을 잘 때만큼은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서윤은 도진의 말이 궤변처럼 들렸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 서려 있는 피로감과 절박함을 읽어내고는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서윤은 치료 목적이라는 명분 아래 그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써 두 사람의 기묘하고 위험한 동거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계약에 대한 합의가 끝나자마자 도진은 서윤에게 지금 당장 짐을 싸서 자신의 저택으로 들어올 것을 명령했는데 이는 서윤에게 생각할 겨를조차 주지 않고 몰아붙이는 그의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서윤은 너무 급작스럽다며 반발했지만 도진은 오늘 밤 예정된 가족 모임에 그녀를 약혼녀로 소개해야 한다며 그녀의 항변을 묵살해버렸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서윤을 데리고 가서 그녀의 신변 정리를 도우라고 지시했고 서윤은 얼떨결에 회장실을 나서게 되었는데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비서실장은 마치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깍듯하게 그녀를 사모님이라고 불렀다. 그 호칭을 듣는 순간 서윤은 자신이 발을 들인 세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심을 실감하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평범한 회사원 이서윤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선진그룹 회장의 예비 아내라는 무거운 가면을 써야만 했다.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아 회사를 빠져나온 서윤은 회사 정문에 대기하고 있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에 올라타며 주위 직원들의 경악하는 시선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시달리던 말단 대리가 회장의 전용차를 타고 퇴근하는 모습은 순식간에 사내 메신저를 통해 퍼져나갔고 온갖 추측과 루머가 양산되기 시작했다. 차 안의 정막 속에서 서윤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곱씹었는데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악마와 손을 잡았다는 자괴감과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쫓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교차했다. 그녀는 우선 자신의 낡은 오피스텔에 들러 필요한 짐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고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비서실장의 눈치를 살피더니 묵묵히 방향을 틀어 서윤이 사는 낙후된 주택가로 향했다. 서윤의 오피스텔이 있는 골목길은 도진의 세단이 들어가기에는 턱없이 비좁고 지저분해서 그녀는 골목 어귀에서 내려 걸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비서실장은 난색을 표했지만 서윤의 완강한 태도에 결국 경호원 2명을 대동하는 조건으로 그녀를 보내주었고 서윤은 익숙한 골목길을 걸으며 씁쓸함을 삼켰다. 하지만 그녀가 오피스텔 건물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낯선 남자들이었는데 험상류는 인상의 사채업자들이 건물 입구를 막고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며 수시로 서윤을 찾아와 괴롭히던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이었고 서윤을 발견하자마자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그들은 순식간에 그녀를 둘러싸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험악한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사채업자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서윤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돈을 갚지 않으면 장기라도 팔아버리겠다. 고협박하자 서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굉음과 함께 검은 그림자가 들이닥쳤는데 도진이 타고 있던 세단이 좁은 골목을 뚫고 들어와 사채업자들 바로 앞에 급정거를 한 것이었다. 차문이 열리고 도진이 천천히 내리자 좁고 지저분한 골목길은 순식간에 런웨이처럼 변했고 그의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사채업자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도진은 구겨진 슈트 자락을 털어내며 서윤을 잡고 있는 남자의 손목을 싸늘한 눈빛으로 응시했고 그 눈빛만으로도 남자는 불에 데인 듯 황급히 손을 놓았다. 도진은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비서실장에게 손짓했고 순식간에 경호원들이 사채업자들을 제압해버렸다. 도진은 사채업자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비서실장에게 빚의 액수를 확인하고 즉시 처리하라고 지시했는데 그의 말투는 마치 껌값을 계산하는 것처럼 무심하고 건조했다. 비서실장이 수표를 건네자 사채업자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돈을 확인하고는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다. 상황이 종료되자 도진은 멍하니 서 있는 서윤에게 다가와 그녀의 팔에 남은 붉은 손자국을 확인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이 소유하기로 한 것에 흠집이 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듯 차가운 목소리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서윤은 자신의 가장 비참한 밑바닥을 그에게 들켰다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가 보여준 절대적인 보호막 안에서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짐을 챙겨 나온 서유는 도진의 차에 다시 올랐고 차는 이제 그녀가 살게 될 도진의 대저택을 향해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도진은 태블릿으로 업무를 보면서도 힐끔힐끔 서윤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아버지를 위한 변호인단이 내일 구치소를 방문할 것이라고 툭 던지듯 말했고 서윤은 그 말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계약을 맺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약속을 이행하는 그의 신속함에 서윤은 감사의 말을 전하려 했지만 도진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을 돌리며 오늘 밤부터 시작될 역할극에 집중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는 서윤에게 자신들의 관계가 외부에는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기력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남동의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한 도진의 저택은 마치 요새처럼 견고하고 웅장했는데 높은 담벼락과 촘촘한 보안 시스템은 외부와의 철저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차가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 앞에 멈추자 하인들이 도열하여 그들을 맞이했고 서유는 동화 속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지만 결말을 알 수 없는 잔혹 동화 속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들어서며 집사에게 그녀를 안주인으로 소개했고 집안의 모든 사용인들은 허리를 90도로 굽혀 그녀에게 인사를 올렸다. 낯설고 부담스러운 환대 속에서 서윤은 도진의 손을 꽉 잡으며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도진은 그런 그녀의 긴장을 즐기듯 잡은 손에 힘을 주어 안심시켰다. 저녁 식사 후 도진은 서윤을 2층에 있는 자신의 침실로 안내했는데 서윤은 당연히 각방을 쓸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넓은 침실 중앙에는 킹사이즈 침대 하나만이 놓여 있었고 서윤은 입구에서 멈칫거리며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거렸다. 도진은 넥타이를 풀며 침대 쪽으로 걸어가 무심하게 말했다. 계약 조건 잊었나? 불면증 치료. 오늘부터 여기서 자. 서윤은 얼굴이 붉어지며 항의하려 했지만 도진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소파를 가리키며 정 불편하면 저기서 자도 좋지만 자신은 그녀의 기척이 느껴져야 잠들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결국 서윤은 도진과 한 공간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고 샤워를 마친 후 최대한 몸을 가리는 잠옷을 입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다. 도진은 이미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으로 보아 아직 잠들지는 않은 듯했다. 서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소파에 누웠지만 낯선 천장과 옆에 남자가 있다는 긴장감 때문에 잠이 올리 만무했다. 한참을 뒤척이던 서윤은 도진이 괴로워하는 듯한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는데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리는 듯했다. 서윤은 망설이다가 침대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는데 놀랍게도 그녀의 손이 닿자마자 도진의 표정이 편안하게 풀어지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신비한 광경을 목격한 서윤은 자신이 정말로 그에게 필요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밤새 그의 곁을 지켰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서윤은 자신이 소파가 아닌 침대 위에서 도진의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하며 비명을 지를 뻔했다. 도진은 그녀를 거대한 베개처럼 껴안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서윤은 그의 탄탄한 가슴 근육과 고르게 퍼지는 숨결을 적나라하게 느끼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녀가 빠져나가려고 몸을 비틀자 도진이 잠결에 팔에 힘을 주며 그녀를 더 꽉 끌어안았고 잠긴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가만히 있어. 오랜만에 푹 잤으니까. 서윤은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묘한 안도감과 무방비한 모습에 잠시 저항을 멈추었고 창틈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이것이 계약 결혼의 시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평온하고 위험할 정도로 친밀한 아침이었다. 도진의 저택에서 맞이한 첫 아침은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 속에 시작되었는데 서윤은 도진의 품에서 깨어난 당혹감을 추스르기도 전에 안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다. 도진은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덕분인지 평소보다 훨씬 가벼운 몸놀림으로 출근 준비를 마쳤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서윤에게 오늘 일정에 대해 브리핑했다. 오늘은 단순히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주요 주주들에게 그녀를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날이었기에 서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만 하는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었다. 그녀는 도진이 골라준 세련된 정장을 입고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며 마음을 다잡았는데 이제 그녀는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선진그룹 회장의 파트너로서 당당히 서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도진의 전용차를 타고 회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쏟아졌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말단 대리에 불과했던 서윤이 회장의 팔짱을 끼고 등장하자 로비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도진은 주위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서윤을 에스코트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그의 당당한 태도는 서윤을 둘러싼 온갖 악성 루머를 단번에 잠재우는 무언의 힘을 발휘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두 사람만 남게 되자 도진은 서윤의 긴장한 손을 가볍게 잡으며 지금부터 벌어질 일들은 전쟁터나 다름없으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의 말처럼 회장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실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와 긴급 보고를 올렸는데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선진전자가 유해 물질 유출 의혹이라는 치명적인 스캔들에 휘말렸다는 소식이었다. 임원 회의실은 이미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고 홍보팀과 법무팀 임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여 고성방가만 오가고 있었는데 도진이 들어서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도진은 상석에 앉아 보고서를 훑어보며 차가운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는데 경쟁사에서 악의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 뉴스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다. 홍보팀장은 무조건적인 사과문을 발표하고 여론을 잠재우자고 주장했지만 도진은 사실 확인도 없이 고개를 숙이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회의가 답보 상태에 빠져 도진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려던 찰나 회의실 구석에 배석해 있던 서윤이 조용히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서윤에게 집중되자 그녀는 잠시 심호흡을 한 뒤 침착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자신의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단순히 방어적인 법리 해석이 아니라 공격적인 역공 전략을 제시했다. 서윤은 유출된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조작의 흔적을 찾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동시에 생산 공정을 실시간 라이브로 공개하는 투명성 캠페인을 병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리스크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대담한 전략이었지만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었기에 도진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기존의 보수적인 임원들은 위험 부담이 크다며 반발했지만 도진은 서윤의 눈에서 확신을 읽었고 즉시 그녀의 제안을 채택하며 전권을 위임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서윤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TF팀을 꾸려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지휘 아래 법무팀은 증거보전 신청과 고소장을 작성했고 홍보팀은 라이브 방송 준비에 착수했다. 도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유리병 너머로 서윤이 직원들을 이끌고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그 모습은 어젯밤 자신의 품에 안겨 떨던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프로페셔널하고 냉철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도진은 그런 그녀에게서 묘한 동질감과 함께
심장이 뛰는 듯한 설렘을 느꼈다. 몇 시간 후 서윤의 전략대로 조작 증거가 언론에 공개되고 공장의 안전함이 실시간으로 입증되자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고 폭락하던 주가는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위기 상황이 종료되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사무실에는 평온이 찾아왔는데 도진은 지친 기색의 서윤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수고했다는 말을 건넸다. 이는 도진이 직원에게 건네는 의례적인 치하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보내는 진심 어린 존중의 표현이었기에 서윤은 그 따뜻함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도진은 서윤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그녀가 단순히 잠자리를 위한 치료제가 아니라 자신의 곁을 지킬 자격이 충분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업무적인 신뢰를 넘어선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텅 빈 사무실의 정막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감정이 서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도 잠시 도진의 휴대폰이 울리며 불청객의 등장을 알렸는데 그것은 도진의 계모이자 그룹 내에서 막강한 지분을 행사하고 있는 장 여사의 호출이었다. 그녀는 서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당장 본가로 들어와 인사를 올리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도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끊었지만 피할 수 없는 자리임을 알기에 서윤을 데리고 본가로 향했다. 차 안에서 도진은 서윤에게 장 여사가 독서를 퍼붓더라도 절대 기죽지 말고 자신이 모두 알아서 처리할 테니 곁에만 있으라고 당부했다. 서윤은 도진의 긴장한 옆모습을 보며 천하의 강도진조차 두려워하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그를 외롭게 만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기에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다. 성북동 본가에 도착하자 화려하지만 냉기가 감도는 저택의 거실에는 장 여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는 서윤을 보자마자 인사도 받지 않고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냈다. 장 여사는 서윤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와 가난한 집안 배경을 들먹이며 근본도 없는 여자가 감히 선진그룹의 문지방을 넘었다며 독서를 퍼부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서윤의 자존심을 난도질했지만 서윤은 도진의 손을 꽉 잡은 채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장 여사를 응시하며 침묵을 지켰다. 서윤은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도진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모욕을 감내하려 했지만 장 여사의 말은 점점 도를 넘어 서윤의 인격 자체를 모독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장 여사가 서윤에게 찬물을 끼얹으려는 신역을 하며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자 그때까지 참고 있던 도진이 탁자를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진은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장 여사를 노려보며 이 사람은 자신의 아내이자 앞으로 선진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어머니라는 호칭 대신 직함을 사용하며 철저하게 선을 그었고 서윤을 모욕하는 것은 곧 자신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며 더 이상의 무례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장 여사는 도진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었고 도진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저택을 빠져나왔다. 다시 차에 올라탄 도진은 분노가 채 가라앉지 않은 듯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서윤은 그런 도진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괜찮냐고 물었다. 도진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풀며 서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는데 그 짧은 사과 속에는 그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외로움과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윤은 그가 겉으로는 완벽하고 강인한 재벌 회장이지만 속은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상처투성이의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깨닫고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도진의 차가운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쳐 올리며 당신 탓이 아니라고 위로했고 도진은 그 따뜻한 온기에 놀란 듯 서윤을 바라보았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침실이 딸린 작은 서재에서 위스키 한 잔을 나누며
긴 하루를 마무리했는데 알코올의 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솔직한 대화가 오갔다. 도지는 자신이 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고, 서윤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부와 권력이 사실은 그를 지키기 위한 갑옷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갑옷 속에 숨겨진 진정한 그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었다. 도진 역시 서윤이 단순히 계약 관계에 묶인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나누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느끼며 그녀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이야기가 무르익어가고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빗소리와 함께 실내의 공기는 점점 더 짙고 은밀하게 변해갔다. 도진은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감싸 쥐었고 서윤은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도진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그 안에 담긴 뜨거운 열망이 서윤을 녹일 듯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는 엄지로 그녀의 입술을 쓸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계약 조건에 신체 접촉 금지는 없었지, 아마? 서윤이 대답하기도 전에 도진의 얼굴이 천천히 다가왔고 서윤은 눈을 감으며 그의 순결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으려던 찰나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저택 전체가 정전이 되며 암흑 속에 잠겼는데 갑작스러운 어둠은 두 사람의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다. 도진은 어둠 속에서도 서윤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어 그녀를 품에 안았고 서윤은 그의 심장 소리가 자신의 것과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음을 느꼈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명백한 사랑의 시작이었고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갔다. 그날 밤 어둠은 그들을 갈라놓는 장벽이 아니라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고 영혼을 나누는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태우의 집무실 창밖으로 번개가 내리꽂히며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지만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박태호 전무의 얼굴에는 섬뜩하리만치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흥신소와 심어둔 첩자들을 통해 입수한 서윤의 뒷조사 파일이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그녀가 수감 중인 이태준의 딸이라는 사실과 그녀가 파티장에 잠입했던 진짜 목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태우는 도진이 서윤에게 빠져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기에 이 자료가 도진의 가장 아픈 영린인 배신감을 건드릴 치명적인 기폭제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그는 단순히 서윤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녀가 경쟁사와 내통하여 선진그룹의 기밀을 빼돌리려 했다는 조작된 정황 증거까지 덧붙여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태우는 비서에게 이 서류 봉투를 도진의 책상 위에 올려두라고 지시하며 사냥개가 주인을 무는 꼴을 구경할 생각에 전율을 느꼈다. 한편 도진은 서윤과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처음으로 안온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고 그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을 서재 책상 서랍에 넣어두며 그녀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낯선 갈색 봉투였고 무심코 봉투를 열어본 도진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리고 말았다. 봉투 안 쏟아져 나온 사진들 속에는 서윤이 교도소 접견실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모습과 경쟁사 간부로 위장한 남자와 은밀하게 접촉하는 듯한 장면들이 교묘하게 찍혀 있었다. 도진의 머릿속에서는 서윤이 파티장에서 자신에게 접근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들이 거짓된 연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믿음이 컸던 만큼 배신감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었고 그의 심장은 다시금 차가운 얼음장처럼 식어내렸다. 서윤이 밝은 표정으로 서재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연인이 아니라 지옥에서 기어 나온 듯한 살기를 뿜어내는 악마와 같은 도진의 모습이었다. 서윤은 방 안을 가득 채운 무거운 침묵과 도진의 싸늘한 눈빛에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도진은 천천히 다가와 손에 쥐고 있던 사진들을 그녀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뿌려버렸다. 바닥에 흩어지는 사진들을 내려다본 서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변명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도진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네가 나에게 접근한 이유가 결국 돈과 아버지를 빼내기 위한 것이었냐고 물었고 그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깊은 슬픔이 공존하고 있었다. 서윤은 아버지 일은 사실이지만 경쟁사와의 내통은 모함이라고 절규하듯 외쳤지만 도진의 귀에는 이미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도진은 과거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철저하게 고립되었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면서 이성을 잃었고 서윤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그녀의 진심조차 기만으로 치부해버렸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불면증 치료제나 호구로 생각하며 뒤에서 비웃었을 것이라고 짐작하며 그녀에게 쏟아부었던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롱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도진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렸지만 도진은 그녀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무슨 짓을 저질러 버릴지 모른다는 도진의 경고는 진심이었고 서윤은 그의 눈에서 경멸을 읽고는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서윤은 쫓겨나듯 저택을 나섰고 도진은 닫힌 문을 노려보며 손에 쥔 유리잔을 바닥에 내던져 산산조각을 냈다. 비에 젖은 채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던 서윤은 억울함과 도진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태호의 함정에 빠졌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진실을 전할 방법을 찾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지만 빗물에 젖은 화면은 작동하지 않았고 주위는 인적 드문 어두운 도로뿐이었다. 그때 건너편 차선에서 헤드라이트를 끈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서윤을 주시하며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태호의 사주를 받은 청부업자들이 타고 있었다. 태호는 도진이 서윤을 내칠 것을 예상하고 그녀가 보호막 없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을 노려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할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이다. 승합차는 서윤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 급가속을 하며 굉음과 함께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차가운 빗줄기를 뚫고 달려오는 차의 불빛을 발견한 서윤은 피할 새도 없이 강한 충격과 함께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고막을 찢는 듯한 브레이크 소리와 둔탁한 충돌음이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고 서윤의 몸에서는 붉은 선혈이 흘러나와 빗물과 섞여 도로를 적시기 시작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서윤은 마지막으로 도진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뺑소니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차가운 도로 위에 홀로 남겨진 서윤의 손은 허공을 향해 무력하게 뻗어 있다가 힘없이 툭 떨어졌다. 그녀가 쥐고 있던 펜던트 목걸이가 바닥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같은 시각 도진은 서재에서 독한 위스키를 병째 들이키며 끓어오르는 화를 사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보다는 서윤을 내쫓았다는 불안감이 그를 잠식해 오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때리는 거 샌 빗줄기를 보며 그녀가 갈 곳도 없이 헤매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가 정말 배신자라면 법적으로 처단하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인지 스스로에게 되물으며 도진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때 서재 문이 거칠게 열리며 비서실장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고 도진은 불길한 예감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비서실장은 숨을 헐떡이며 사모님께서 조금 전 뺑소니 사고를 당해 위독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진의 세상은 정지했고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거대한 이명현상이
그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방금 전까지 서윤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모든 감정들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고 오직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만이 그를 지배했다. 도진은 겉옷을 챙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빗속으로 뛰쳐나가 차에 올라탔고 미친 듯이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며 병원을 향해 질주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그는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고 신에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녀가 스파이든 배신자든 상관없으니 제발 자신의 곁에서 숨만 쉬어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그의 오만했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도진은 피투성이가 된 채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누워있는 서윤의 모습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그녀의 생체 신호를 체크하고 있었지만 도진의 눈에는 창백하게 질린 서윤의 얼굴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얼굴을 묻으며 오열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의사는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며 보호자의 동의를 구했고 도진은 붉어진 눈으로 의사의 멱살을 잡다시피 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라고 고함쳤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들어오자 도진은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도진은 비서실장에게 사고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신처럼 낮고 차가웠다. 비서실장은 사고 현장 주변의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단순한 뺑소니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 미수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서윤을 모함했던 사진의 원본을 추적한 결과 조작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그 배후에 박태호 전무의 비자금 관리인이 연루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찾아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도진은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자신의 어리석음과 박태호에 대한 증오로치를 떨었다. 그는 서윤을 믿지 못하고 사지로 내몰았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그 대가로 박태호와 그 일당들을 철저하게 파멸시키겠다고 맹세했다. 긴 수술 끝에 의사가 나오고 서윤이 고비를 넘겼다는 말을 듣고서야 도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막혔던 숨을 토해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서윤을 바라보며 도진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이제 다시는 너를 놓지 않을 것이며 너를 아프게 한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도진은 병실 밖으로 나와 어둠 속에 잠긴 도시를 바라보며 휴대폰을 들었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연인의 눈이 아니라 피해 복수를 다짐하는 냉혹한 군주의 눈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그룹 내 감사팀과 보안팀 그리고 자신이 거느린 그림자 세력까지 모두 총동원하여 박태호의 숨통을 조일 준비를 시작했다. 도진은 박태호가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 지금이 바로 그를 칠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판단하고 역공을 위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의 사고 소식을 언론에 알리지 않고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도록 지시했으며 마치 자신이 충격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태호가 방심한 틈을 타 그의 비리 장부와 불법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내일 열릴 긴급 이사회에서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도진은 병실 유리를 통해 잠들어 있는 서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녀가 깨어났을 때 선물로 줄 박태호의 파멸을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선진그룹에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이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실에서 서윤이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을 때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창백하다 못해 흑빛이 된 도진의 얼굴이었다. 그는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샌 사람처럼 수척해진 모습으로 서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기도하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처절한 모습에 서윤은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왔다. 서윤이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미세한 신음소리를 내자 도진은 감전된 듯 고개를 들었고 충혈된 눈동자가 서윤과 마주치자마자
격한 감정이 소용돌이치며 차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도진은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인형을 다루듯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뺨을 어루만지며 목이 메어 말 한마디 제대로 잇지 못했고, 그 오만하고 강인했던 남자가 눈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서윤에게 큰 충격과 함께 깊은 연민을 불러일으켰다. 도진은 서윤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끊임없이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오판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사지로 내몰았던 죄책감에 대한 처절한 참회였다. 서윤은 산소 마스크 안에서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을 움직여 그의 거친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고,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도진에게는 구원과도 같은 위로가 되었다. 서윤은 자신이 겪은 사고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도진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의 치밀한 음모였음을 직감하고 있었기에 육체적인 고통보다 도진이 겪었을 마음의 고통을 더 걱정했다. 그녀는 쉰 목소리로 자신은 괜찮으니 울지 말라고 그를 달랬고, 도진은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다치게 한 놈들을 절대로 살려두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서윤은 도진에게 물 한 모금을 청한 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그녀의 눈빛은 부상당한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사고 직전 자신이 확보했던 결정적인 증거 파일들이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 서버 깊숙한 곳에 암호화되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도진에게 알렸다. 그 파일에는 태우의 부친이 과거 서윤의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던 조작된 회계 장부의 원본뿐만 아니라 태우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쟁사의 기술을 유출하려 했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도진은 서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증거가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임을 깨닫고 즉시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기술팀을 가동해 파일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도진은 서윤에게 당분간 치료에만 전념하라고 당부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내일 예정된 긴급 주주총회에 자신도 반드시 참석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는데, 이는 자신의 명예와 아버지의 억울함을 직접 풀고 싶다는 강한 의지 때문이었다. 도진은 그녀의 몸 상태를 우려하여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서윤은 자신이 증인이자 피해자로서 그 자리에 서야만 태우 일당을 완벽하게 매장시킬 수 있다고 설득했다. 결국 도진은 서윤의 결연한 태도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대신 의료진을 대동하고 휠체어를 이용한다는 조건으로 그녀의 동행을 허락했다. 그날 밤 병실은 두 사람의 작전 회의실로 변했고, 도진과 서윤은 태우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덫을 놓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밤새도록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다음 날 아침 선진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긴급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든 주주들과 임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는데,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박태호 전무와 그의 부친인 박 부회장은 회의실 상석 근처에서 여유로운 표정으로 측근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은 도진이 스캔들로 인해 입지가 좁아졌고 서윤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라고 믿고 있었기에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태호는 오늘 이사회를 통해 도진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야욕에 들떠 있었으며, 미리 매수해둔 이사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도진이 여자 문제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판단력을 잃었다는 명분을 내세워 헤이만을 상정할 계획이었고, 모든 것이 그들의 뜻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회의가 시작되고 태호 측 인사가 도진의 경영자질을 문제 삼으며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내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주주들은 동요하는 기색을 보였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며 도진이 들어섰는데, 그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가 뿜어내는 서늘한 기운은 순식간에 회의실의 소음을 잠재웠다.
도진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고 동요하는 기색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좌중을 둘러보며 태호와 박 부회장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회사의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고 진실을 밝히겠다며 선전포고를 했지만 태호는 콧방귀를 뀌며 증거도 없이 허세를 부린다며 도진을 조롱했다. 도진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을 튕기자 회의실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서윤이 비서실장의 도움을 받아 들어왔는데 그녀의 등장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숨을 죽였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창백한 얼굴을 한 서윤이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당당했기에 태호와 박 부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다. 죽어가고 있다고 보고받았던 서윤이 살아서 자신들 눈앞에 나타나자 태호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손을 떨기 시작했고 서윤은 그런 그를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사고가 단순한 뺑소니가 아니라 청부살인 미수였음을 폭로하며 그 배우로 박태호를 지목했다. 태호는 격분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증거 있냐며 고함을 질렀지만 서윤은 침착하게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고 화면에는 태호의 비자금 장부와 청부업자와의 통화 녹취록 그리고 아버지 이태준을 모함했던 조작된 서류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태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회의실은 충격과 공포로 휩싸였고 주주들은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다. 특히 태호가 도진을 제거하기 위해 경쟁사에 핵심 기술을 넘기려 했다는 이메일 증거가 나오자 그동안 중립을 지키던 이사들마저 등을 돌리며 태호를 맹비난했다. 궁지에 몰린 박 부회장은 혈압이 오른 듯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연기를 시도했으나 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의료진을 불러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파멸이 확정되자 이성을 잃은 태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유리, 잿더리를 집어들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서윤을 향해 돌진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경호원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태호가 서윤의 코앞까지 다가왔고 서윤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유리 잿더리가 서윤의 머리를 내려치려는 찰나 도진이 번개 같은 속도로 몸을 날려 태호의 팔을 막아섰고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도진의 팔뚝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다. 도진은 고통을 참아내며 태호의 손목을 비틀어 잿더리를 떨어뜨리게 한 뒤 분노가 실린 주먹으로 태호의 얼굴을 강타했다. 태호가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도진은 멈추지 않고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 복부에 묵직한 주먹을 연달아 꽂아 넣었는데 이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의 폭발이자 서윤을 건드린 대가였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도진은 피투성이가 된 태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한다고 차갑게 일갈했다. 뒤늦게 달려온 보안 요원들과 경찰들이 태호를 제압하여 수갑을 채웠고 태호는 끌려나가면서도 저주를 퍼부었지만 도진은 그를 벌레 보듯 무시하며 서윤에게 다가갔다. 도진은 자신의 팔에서 흐르는 피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서윤의 상태를 살피며 다친 곳은 없는지 물었고 서윤은 그의 상처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경찰이 태호와 박 부회장 그리고 그들의 측근들을 줄줄이 연행해 가면서 회의실은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어수선했지만 그 중심에는 도진과 서윤이 서로를 의지하며 굳건히 서 있었다. 도진은 남은 이사들과 주주들을 향해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사태 수습과 경영 정상화를 약속했고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린 사람들은 기립 박수로 그에게 신뢰를 보냈다. 서윤은 그런 도진의 옆에서 그가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는 순간을 지켜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고 자신 또한 그를 보좌하는 파트너로서의 자부심을 느꼈다. 도진은 회의를 마무리하고 서윤의 휠체어를 직접 밀며 회의실을 빠져나왔는데 그 모습은 그 어떤 황제와 황후의 행렬보다
위엄있고 아름다웠다. 회장실로 돌아온 도진은 구급상자를 가져와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려는 서윤을 만류하고 오히려 그녀를 소파에 편안하게 앉히며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는 오늘 서윤이 보여준 용기가 회사를 구했고 자신을 구했다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고 서윤은 도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답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도진은 서윤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이제 모든 방해물이 사라졌으니 진짜 우리만의 이야기를 시작하자고 고백했고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창밖으로 비치던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고 서윤은 처음으로 도진의 품에서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 그날 오후 도진은 전사적인 구조 조정과 인사 개혁을 단행하여 박태호 라인을 뿌리 뽑고 능력 위주의 인사를 등용하겠다는 발표를 통해 그룹의 체질 개선을 선언했다. 서윤의 아버지는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무죄 석방이 확정되었고 서윤은 법무팀으로 복귀하여 회사의 투명 경영을 감시하는 감사팀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다. 도진은 서윤의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서윤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서윤의 아버지는 도진의 진심을 받아들이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꽃길만이 펼쳐져 있는 듯 했지만 도진은 아직 서윤에게 해주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뒤 도진은 서윤을 데리고 처음 만났던 그 호텔의 스카이라운지로 향했는데 그곳은 두 사람의 운명이 시작된 장소이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깃든 곳이었다. 그는 사고 이후 완벽하게 복구된 서윤을 위해 호텔 전체를 대관하여 오직 두 사람만의 파티를 준비했고 은은한 조명과 라벤더 향기가 가득한 테라스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도진은 서윤에게 다가가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들었고 그 안에는 가면 무도의 밤처럼 신비롭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계약이나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로서 그녀를 평생 곁에 두고 싶다며 정식으로 프러포즈했고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뜨겁게 키스했고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거치며 더욱 단단해진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히 빛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선진그룹이 소유한 최고급 호텔의 야외 정원은 화창한 봄날의 햇살 아래 수천 송이의 하얀 장미와 수국으로 장식되어 마치 천상의 화원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대한민국 정재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모두 모여 이 세기의 결혼식을 축복하고 있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차갑고 어두운 가면무도 회장에서 서로의 정체를 숨긴 채 위험한 입맞춤을 나누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가장 밝은 빛 아래서 서로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는 순간이었다. 하객들은 강도진 회장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여인이 과연 누구인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버진 로드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고 곳곳에 배치된 오케스트라가 웅장하고 감미로운 선율을 연주하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었다. 이 결혼식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을 넘어 선진그룹의 새로운 도약과 투명한 경영을 상징하는 거대한 축제이자 두 사람의 사랑이 완성되는 성스러운 의식이었다. 단상 앞에 선 강도진은 평소의 냉철하고 날카로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얼굴로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턱시도 차림은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고 기품이 흘러넘쳤다. 그는 과거 불면증과 두통에 시달리며 사람을 믿지 못하고 고립된 성에 갇혀 살았던 야수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마치 꿈만 같다고 느꼈다. 서윤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삶은 무채색의 건조한 전쟁터였지만 그녀가 불어넣은 숨결과 사랑 덕분에 그는 비로소 색을 찾고 온기를 느끼는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는데 앞으로 펼쳐질 모든 날 동안 그녀가 흘릴 눈물은 오직 기쁨의 눈물뿐이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녀가 걷는 길에 어둠이 내리지 않도록 자신이 가장
환한 등불이 되겠다고 맹세했다. 드디어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식장 입구에 거대한 문이 열리자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이서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의 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워서 하객 사이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어깨를 드러낸 우아한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곡선을 감싸 안았고 길게 늘어뜨린 베일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수줍음과 행복함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서윤의 곁에는 건강을 되찾은 아버지 이태준이 든든하게 서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한 그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다. 서윤은 아버지의 팔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도진을 향해 걸어갔고 그녀의 발걸음마다 지난날의 시련과 아픔들이 꽃잎처럼 흩날려 사라지는 듯했다. 이태준은 도진의 앞에 서서 딸의 손을 건네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내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고 도진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두 손으로 서윤의 손을 소중하게 받아들였다. 두 남자의 눈빛 교환에는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신뢰와 약속이 담겨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윤의 눈가에도 맺힌 눈물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도진은 서윤을 자신의 곁으로 이끌며 나직하게 속삭였는데 오늘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여왕이며 이 순간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고백했다.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도진을 올려다보았고 두 사람은 주례사 앞에서 서로의 눈을 맞추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서약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아름다운 서약에 귀를 기울였다. 결혼식이 끝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선진그룹은 도진과 서윤의 공동 지휘 아래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서윤은 감사팀장으로서 그룹 내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윤리 경영을 정착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임직원들 사이에서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엄격함 뒤에는 직원들의 고충을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그녀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받는 상사로 자리매김했다. 도진 역시 독단적인 경영 스타일을 버리고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경영자로 변모했는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서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일터에서는 최고의 파트너로 가정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연인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도진은 서윤의 사무실에 예고 없이 들러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그녀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윤은 결제 서류에 서명하느라 그가 온 줄도 모르고 있었다. 도진은 일부러 헛기침을 하며 존재감을 알렸고 깜짝 놀라 고개를 든 서윤은 도진을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로 그를 반겼다. 회장님이 근무 시간에 예고도 없이 감사팀을 방문하면 직원들이 긴장한다며 서윤이 가볍게 타박하자 도진은 아내 얼굴을 보러 온 남편을 막을 규정은 사규 어디에도 없다며 능청스럽게 대꾸했다. 그는 서윤의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어루만지며 오늘 저녁은 우리 둘이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식사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오늘은 그들이 가면무도회에서 처음 만난 날이자 그들의 운명이 뒤바뀐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저녁이 되고 두 사람은 1년 전에 그날처럼 호텔의 스카이라운지 VIP 룸으로 들어섰는데 과거에 어둡고 은밀했던 공간은 이제 따뜻한 조명과 향긋한 꽃향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도진은 서윤을 테라스로 이끌며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는데 그때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가짐은 천지개벽할 만큼 달라져 있었다. 도진은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때 당신이 이 테라스로 도망치지 않고 내 품으로 뛰어들었던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회상했다. 서윤은 도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그때는 살기 위해 그랬지만 지금은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안겨 있는 것이라고 답하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차가운 밤바람조차 달콤하게 느껴지는 평화로운 시간을 만끽했다. 식사가 무르익어 갈 무렵 서윤은 준비한 작은 선물 상자를 도진에게 건네며 조금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는데 도진은 의아해하며 상자를 받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상자 안에는 아기 신발 한 켤레와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고 그것을 본 도진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랗게 떠졌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사진과 서윤을 번갈아 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이냐고 물었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임신 8주 차라고 속삭였다. 도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윤을 품에 안고 둥실 들어 올리며 어린 아이처럼 환호성을 질렀는데 천하의 강도진 회장이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것은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서윤의 배에 조심스럽게 손을 대고 고맙고 또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도진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자리에 앉아 서윤의 두 손을 꼭 잡으며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우리 셋이 함께할 미래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태어날 아이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사랑으로 키울 것이며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을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서윤은 도진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하며 당신은 이미 최고의 남편이고 최고의 아빠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격려해 주었다. 두 사람은 아이의 태명을 짓느라 한참을 즐겁게 토론했는데 그들의 웃음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지며 행복한 기운을 전파했다. 과거의 상처와 시련은 이제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추억이 되었고 그들 앞에는 축복받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도진과 서윤은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며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을 파노라마처럼 떠올려 보았다. 억울한 누명, 쫓기는 도망자, 위험한 계약, 치명적인 오해, 그리고 죽음을 넘나든 위기까지 그들이 함께 겪어온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도진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며 만약 그때 그 파티에서 우연한 키스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물었다.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을 것이라고 대답하며 우리가 만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서로를 알아보고 사랑에 빠졌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도진은 그 말에 동의하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구원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도진은 서윤을 바라보며 이제는 계약서 따위는 필요 없는 완벽한 부부가 되었지만 매일매일 당신에게 사랑을 갱신하고 싶다며 로맨틱한 고백을 건넸다. 서윤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면 평생 유효한 노예 계약을 맺어야겠다고 농담을 던졌고 도진은 기꺼이 당신의 사랑의 포로가 되겠다고 받아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밤하늘로 흩어지며 서울의 밤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도 없었고 숨을 필요도 없었으며 당당하게 서로의 곁을 지키며 세상의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진은 서윤을 깊이 끌어안고 그녀의 입술에 뜨겁고 진한 키스를 퍼부었는데 이것은 과거의 절박했던 키스와는 달리 여유롭고 사랑이 넘치는 키스였다. 서윤 역시 도진의 목을 끌어안으며 그의 키스에 열정적으로 화답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서 하나로 겹쳐졌다. 파티에서 시작된 우연한 키스가 한 남자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고 한 여자의 인생을 구원하여 결국 두 사람을 영원한 사랑으로 이끈 기적 같은 이야기에 완성된 순간이었다. 도진은 서윤의 귓가에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을 속삭였고 서윤은 그 품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